자, 먼저 최근 조사된 후보들의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BS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후보 39, 이재명 후보 32, 심상정 안철수 5%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11월 두 번째 주 조사고요. 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것 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높은 지지도 보인 것 알 수 있고요. 리얼미터에서는 윤석열 후보 44.4, 이재명 후보 34.6,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안철수 5.4, 심상정 2.8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 조사된 여론 내용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컨벤션 효과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재명 후보가 30%대 박스권이라고 하죠. 여기에 갇혀 있는 그런 모양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로서는 타겟책이 필요할 텐데 신경민 의원, 윤석열 후보 올라간 것은 컨벤션 효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컨벤션 효과를 미국에서 얘기를 할 때요. 네. 미국 대선을 보면은 4에서 5%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여름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요. 집권당이 뒤에 하죠. 그러면은 그 컨벤션 기간 동안은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예외가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당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냥 그 후보 예상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후보가 상대방이 난리를 치고 그럴 때 침묵을 유지합니다. 그냥 즐기세요 이렇게 그냥 해주는 거군요. 뭐 이게 당신들의 시간이니까 당신들의 컨벤션이니까 그러고 대개는 관여를 안 하고 언급을 하지 않고 근데 내버려 두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관여하고 뭔가 꼬집어내고 뒤집잡고 그러는데 미국은 그게 이제 일종의 허니문 같은 거군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면서 그런 것도 깨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봤던 대부분의 미국 대선의 컨벤션에서는 그런 예의와 양해가 지켜졌죠. 되게 얼마나 그런데 갑니까? 결과가 대개 한 그 컨벤션이 그냥 하루에 우리처럼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전후해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컨벤션장에 가보면 축제 분위기고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외신을 위해서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 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 컨벤션 이펙트,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4 내지 5% 가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대충은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컨벤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껑충 10% 정도를 점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놓고 지금 관련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컨벤션 효과를 윤석열 후보가 많이 즐기고 있다. 뭐 이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걸 별로 덕을 못 봤잖아요. 그때 만약에 결선 투표를 했더라면 그 이제 무효표 처리를 하면서 그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당원 당규 특별 당규 49조 50조 문제를 잘 해석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아마 누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좀 찜찜하게 끝난 측면이 그게 좀 있다. 이상하게 끝난 거죠. 62대 28이라는 3차 선거인단 투표의 그 역효과를 본 거죠. 경선 때 미련이 아직도 남아 있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 이재명 후보 아무튼 그때 지지율에서 별로 이렇게 변화를 못 보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딱 갇혀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선에서 우리가 보면 승리한 후보가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누릴 걸 못 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종의 기저 효과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그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는 상당히 좀 극대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냐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저께죠. 그저께 조건부 특검을 먼저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이런 깝깝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승부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짜 속내가 뭐냐는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지금 또 2030 특히 그 남자 이 청년들에 대한 상당한 이 지금 적극적인 어필을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아마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완전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살펴볼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들여다볼 부분이 향후 지금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이 골든타임이 지나버리면 오히려 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튼 지금 나오는 지지율 윤석열 후보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하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는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지역을 돌면서 청년층을 만나서 얘기를 좀 듣는 그런 투어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를 패러디했다고 할까요? 차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메타는 메타버스의 메타가 아니고 매주 탄다 해서 메타버스를 타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둘, 셋. 잘 듣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방으로 또 지역으로 이렇게 경청 투어를 떠나는 것도 결국은 정말로 소외되고 또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기회를 더 많이 잃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조금씩이라도 전체적으로 올려야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삶이 개선된다는 생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겠습니다. 김윤혜 변호사, 메타버스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캠프에서 나온 아이디어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20대들은 메타버스라는 것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고 같은 말을 쓰면서 접근하는 뭐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서 이렇게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까? 일단 청년들의 경우는 지금 좌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심한데 그중에서 특히 이대남들이라는 분들은 본인들을 가리켜서 심지어는 3등 시민이라고 합니다. 뭐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유죄가 추정돼서 법적 안정성이 없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왜 양반 조선시대에 군역이 양반한테는 없고 상민한테만 있었지 않습니까? 왜 군대는 우리만 가냐? 라는 불만도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취업도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 어렵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은 3등 시민이다 이런 자조적인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뭔가 그분들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답을 안 합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을 안 하고 뭐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안 하고 의원 홈페이지에 이메일을 보내도 답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직접 접촉을 하고 뭔가 얘기를 했을 때 답을 해주고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예. 기본부터 충실하게 하자 이런 전략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는데요. MZ세대를 본따서 M과 Z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 글자를 이렇게 또 우리말과 붙여가지고 맞아요 토크, MZ세대를 초청해서 대화를 하는 맞아요 토크인데 M과 Z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맞아요, MZ를 활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을 하면서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듣겠다 하는데 그걸 또 명심 캠핑이라고 했는데 명심은 청년들의 말을 듣고 새기겠다라고 하는 명심도 있고 이재명의 마음 해서 명심도 있겠죠.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국을 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떨지. 정태근 의원, 이번 선거 아무래도 2030 세대, MZ세대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이번 선거가 과거 선거와 굉장히 다른 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50대 중반까지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예.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것 같이 이제 20대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앞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60대 비슷하게 또는 60대 이상으로 현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지수가 높은 세대가 지금 20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이벤트를 하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저걸 한다고 해가지고 20대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컨벤션 효과 기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진정으로 이재명 후보를 왜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반응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그 유권자들한테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고 이미지로 뭔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전 착각이라고 봅니다. 김용남 의원 혹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청년 세대, MZ 세대를 겨냥해서 혹시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청년 관련한 공약들, 부동산 관련해서 뭐 원가 주택 그리고 이런 것을 내놨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공식적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대위는 아직 출범 전이죠. 근데 지금 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이런 건 참 민주당이 잘하긴 잘해요. 예. 요새 뭐 메타버스가 워낙 핫하니까 예. 뜻은 전혀 다릅니다만 이름은 참 잘 졌는데 뭐 근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옛날에 민지야 부탁해 써먹고 그러지 않았나요? 효과가 근데 기대했던 효과가 나왔는지는 조금 예. 저희도 지금 주로 공약과 정책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 선거 때 나오는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 이게 사실은 비슷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게 약 250만 호 정도 숫자까지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진정성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요즘에 MZ 세대들 억지로 뭐를 하면 오히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글을 읽어봤는데요. 꼰대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면 안 꼰대인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와서 가르쳐주면 꼰대래요. 저희는 물어보는 질문에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투어 성과가 어떨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이재명 후보 또 실용적인 면에서도 열심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대사를 만나서 요소수 문제 심각했지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는데 들어보시죠. 요소수 문제로 우리 이제 한국은 이제 일종의 좀 불편함을 겪고 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치면 비율이 매우 낮아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면 우리가 이 혼란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소수 문제 말고도 저희가 중국의 수입을 100% 가까이 의존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도 꽤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간의 이 경제적 협력 의존 관계가 계속 심화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미리 좀 예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윤우 변호사, 이재명 후보가 중국 대사를 일부러 찾아가서 한 얘기입니까? 뭐 찾아가게 된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좋은 대화를 한 것 같고요. 예. 저 외에도 김현종 특보를 해외에 보내서 예. 요소수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요소수 문제 등 생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 원래 이재명 후보가 강점을 가지고 있던 예. 분야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기본에 충실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가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함께 타고 병원으로 가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가짜뉴스 대응 차원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역시 감성적으로 좀 지지를 호소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죠. CCTV 화면을 공개했는데 동영상을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그건 좀 인권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의식이 없는 김혜경 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가는 모습 그리고 앰뷸런스 옆에서 측은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가 쓰러져서 상처를 입은 것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글들도 올라오고 뭐 찌라시에서도 막 이런저런 글이 나왔죠. 당에서 고발을 했는데 정성호 의원 이재명 후보의 아주 측근이죠.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과로가 누적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관련해 갖고 한갖 이상한 루머들,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데 전혀 대개 다 사실무근입니다. 네, 사실무근이고 후보가 뭐 배우자 간호하러 하루를 비웠지 않습니까? 예. 뭐 후보도 사실 굉장히 또 과로가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또 두 분 사이에 금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날 이렇게 간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저런 경우에 막 이렇게 가짜로 글을 올려서 뭐 싸웠다느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은 범죄죠? 그렇죠. 저런 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뭐 법도 만들고 처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SNS라는 특성상 사라지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아주 뭐 순식간이더군요. 예. 저게 지금 화요일 새벽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이미 화요일 저녁에 전국이 다 네. 그 글을 공유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서운 현상을 우리들이 본 거고요. 저 CCTV 공개로 약간 조금 꺾였다는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예. 근데 김연우 변호사 고발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그렇죠. 저 대장동 같은 경우도 초기에 고발을 할 타이밍을 좀 놓친 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 갖다가 단톡방에 돌리고 그냥 언론에 계속 무슨 떠들고 또 떠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장동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겼지 않습니까? 돈 받은 것도 없는데 결국 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쏙 들어가고 돈 안 받은 사람 얘기만 나오는 것처럼 저것도 여성대회 날 간호를 했더니 그날 밤하고 새벽에 저런 거짓말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있어서 예. 초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긴급함이 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 예. 뭐 꼭 고발까지 했어야 되느냐 이런 반응인가요? 그쪽에서는? 글쎄 뭐 전혀 사실이 아닌데 억울한 그 누명을 쓰고 있다면 뭐 고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하고 대장동 의혹하고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 낙상 사고가 오히려 의혹이 좀처럼 가시지 않겠는데요. 같은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장동 의혹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 낙상 사고도 의혹입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아니 김영남 의원. 아니 제 예. 말씀은 낙상 사고는 이제 저런 사진이나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충분히 설명하면 납득할 수 있는 사안인데 대장동 의혹까지 아주 잘못된 의혹 제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두 개 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게 뭔가 드러나지 않은 뭔가 있다라고 충분히 국민들께서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팩트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또 얘기를 해보면은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다룰 게 많으니까 예.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두 후보 간의 신경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교 무대에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존 오소프 미국 상원 의원이 우리나라에 왔지요. 그런데 이 상원 의원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을 놓고
또 논란이 생기고 있고 좌석 배치를 놓고도 이런저런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오소프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 한번 짚어보죠. 뭐 한국의 역사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것은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에 그렇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얘기한 거지요. 이재명 후보는 협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놓고 제대로 할 만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뭐 꼭 그렇게 미국 상원 의원한테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미국의 경제적 지원 협력 덕분에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습니다. 미국의 지원과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 큰 성과 이면에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그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실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들은 있는 것이죠. 차정 교수 이제 저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일본의 그러니까 지금 그 구한말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그 병합한 부분에 있어서 카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듯한 그러한 식의 발언은 저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한 단면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1905년의 러일 전쟁이 결국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면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이 지금 이 독점적인 이 장악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함으로써 됐던 것이고 사실은 그 과정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은 뭐 그 뒤에 러일 전쟁을 끝낼 때 미국이 그 포스모스 강화 조약을 할 때 당시 시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중재로 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유는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확보했던 필리핀의 그 안보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장악력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과의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한일 병합에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지 그것이 이 전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한 부분은 저는 좀 상당히 좀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 물론 뭐 저 말만 했겠습니까만 이제 미국 상원의원 만나서 한미 동맹 뭐 이런 것을 강조를 해야지 미국 때문에 우리 한일 합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 아닌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미국 상원의원이 100명인데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100여 년 전에 20세기 초기의 일을 얘기하는 게 조금 뜬금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여러 상황을 보면 카스라 테프트 이 밀약이라는 것은 그중에 긴 과정 중에 한 부분일 뿐인데 그걸 탁 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좀 맞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그 당시에 저도 저 대목에 대해서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했고 이거 미국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저게 상당히 고급한 수준의 외교 현장인데 여기서 카스라 테프트 얘기를 한다라는 건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져. 김연우 변호사, 이재명 후보가 저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제 오소프 의원에 대해서 저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주로 미국 의원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지만 한국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소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저런 역사까지도 잘 알고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분에게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고 계시는 분은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에게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앞으로 우리 한미 관계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굳이 그걸 드러내서 한미 관계를 뭐 어떻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좀 그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건 좋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110년 전에 미국과 일본의 관계하고 지금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다르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110년 전에 한국과 그 당시의 조선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뜬금없이 꺼내가지고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이 미국 의원들이 한국을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과거 역사는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미국 의원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한국이 문화와 같은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다. 또 첨단 제조업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나라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외교를 얘기를 할 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21세기의 한국의 위상 그리고 국제 관계 속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생각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오소프 상원 의원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없었고 이재명 후보 발언이 이거 괜찮은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짚어본 건데요. 좌석 배치를 놓고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만날 때 모습입니다. 양쪽에 우리 쪽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오소프 상원 의원 쪽인데 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앉아 있습니다. 상석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은 어디서나 꼭 보스하려고 한다. 좀 뭐 일본 말로 오야붕 못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어떻게 앉았습니까? 방금 전에 화면을 봤는데요. 양쪽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앉았습니다. 자,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거 다툴 만한 일인가 궁금한데 신경민 의원. 네. 어떤 자리 배치가 의전상 제대로 된 건가요? 프로토콜상? 대개 장관급, 차관급이 할 때는 이렇게 나란히 앉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 물론 프로토콜은 없어요. 내가 뭐 어떤 식으로 가도 좋은데 아무래도 모습은 이재명 후보 쪽 모습이 좋아 보이기는 해요. 예. 뭐 결례 어쩌고 뭐쩌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건 훨씬 저 모습이 좋아 보이는 건 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 그건 그렇긴 좀 합니다만.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영남 의원,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렇게 좌석 배치를 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었나요? 그래서 일단 공간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가 예방을 받는 그 장소가 좀 좁은 장소였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예방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 방한단이 예의를 갖춰서 방문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하고 그것도 예. 제1야당의 이제 유력 후보니까 예. 그리고 미국 측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의 자리 배치가 꼭 외교상 결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당사가요 새로 마련돼 가지고요. 지금 이제 뭐 한 층, 두 층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보가 선정되면서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예. 보통은 뭐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 같은 데에서 예. 이렇게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장소적인 제약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저렇게 논란을 하게 되면 또 반대로 우리가 좀 미국 쪽에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뭐 좀 잘못 대접받고 왔나 오히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란은 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나온 얘기니까 합시다. 공간이 넉넉했다면 정태근 의원 보시기에는 마주보고 앉는 것과 지금 이렇게 앉는 거 어떤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주보고 앉는 게 낫죠. 물론 차관복의 직급은 사실상 국장 중에서 최선임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왔었고 또 대리 대사가 왔잖아요. 근데 또 너무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 보이면 또 뭐라고 막 또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제가 보길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저쪽 사람들도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으로 외교관, 지금 외교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을 것이고 저희도 예. 좀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이왕이면은 뭐 조금 마주보고 더 그 대화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엔 저기 예. 뭐 실무사의 실수 내지는 뭐 장소상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트집 잡는 거죠. 예의에 어긋났다 아니다를 만약에 오서프 쪽에서 뭐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했으면 몰라도 다른 당에서 왜 너희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이고 아무튼 정태근 의원 말씀처럼 굳이 트집 잡을 일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후보는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에 아주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종전선언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와서 대일 관계가 과연 존재하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뭐 외교 관계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실종돼 있는 상황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실용주의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그 대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너무 끌어들인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 대일 외교가 한일 관계가 거의 지금 망가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정말 국익에 부합하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 발전해 나간다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만한 정도의 또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 종전만 분리해서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에 그것의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전 선언만 먼저 할 경우에 정전 관리 체제인 유엔사가 무력화되기가 쉽고 또 유엔사의 일본 후방 기지 역시 무력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병력 감축이라는 여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전선언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제 국제 무대, 외교 무대 처음 이제 데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공부가 그동안에 더 많이 된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는 지금 검사 출신으로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려는 뭐 노력들이 저는 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학습을 한 것 같고요. 특히 대일 문제에 있어서 이 지금 일본과의 관계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일본의 그러니까지 진정 어린 사과를 받아내겠다. 그런 부분들은 뭐 저는 뭐 그렇게 그 박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지난번 그러니까 스가 내각에게 먼저 지금 그러니까 이 정치와 이 과거사를 분리한 외교와 과거사를 분리한 그러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나름대로는 뭐 좀 뭐 그렇게 박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지금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비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종전선언이 일종의 비핵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 북한이 지금 이 강력하게 지금 놓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북한에 대한 그 적대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처리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뭐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이 관계라든지 북한과 미국과의 또 오래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중요한 해법의 하나의 그 수단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종전수단을 완전히 뭐 이거 배척시하는 그런 식의 자세보다는 종전수단은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 궁금한 게요. 종전선언 반대가 국민의힘 당론으로 정해졌나요? 당론은 아닙니다만 뭐 저도 그렇고 사실상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속에서 뭐 길을 연다고 얘기합니다만 그야말로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아마 상당수의 이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죠. 김영남 의원, 윤석열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말이 당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당론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사실은 많은 그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방금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이 그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어떤 디딤돌 역할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하면 정전협정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야기하는 과거에 이제 주로 NL 계열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소위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서 유엔사 해체 그리고 뭐 이제 전쟁도 끝났으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가 우리 남한에 머물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 또 힘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단계별로 가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적어도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의 의지와 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종전선언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게 저희 국민의힘 쪽의 많은 대다수의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일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요소수 문제도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패한 4강 외교의 결과입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4강이라고 하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외교 관계가 일본과는 거의 적대 관계예요. 그리고 미국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처음부터 러시아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러시아를 어떤 외교 지렛대로 이용할 만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중국 편향적인 외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요소수나 다른 뭐 그 품목과 관련해서 소위 우리 산업의 목줄을 쥐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적절히 이용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거나 중국 마음대로 못하게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너무 중국에 일방적으로 그냥 편향돼 있어요. 외교 관계가. 끝났습니까? 예. 네, 짧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윤우 변호사 다시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예. 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종전선언이라는 건 전 세계 냉전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만 냉전이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이 종전선언을 했을 경우에 국방과 외교에 대해서 다시 다 정책을 새로 짜고 새로운 틀을 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반대하느냐 아니냐가 갈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외신 기자회견 말씀하셨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외신 기자회견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외교는 법치에 따른 외교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부가 헌법에 따라서 외교를 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일본 방송인지 일본 정치인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인식이어서 법치에 따른 외교를 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안 따르겠다는 얘기인지 정말 오늘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뭐 야당 후보니까 신경민 의원 지금 뭐 이제 현 정부에 이렇게 각을 세우는 것은 분명한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인식이 너무 다른 건요. 자꾸 각을 세우려고만 하고 그러고 뭐 외교 문제는요. 사실은 여야가 너무 달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교를 가지고 하면은 우리처럼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외교가 특히 대북 외교랄지 대미 외교를 가지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대목입니다. 한 말씀만 좀 예. 보태면은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 1998년에 있었죠.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이래로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일본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의 의회 연설을 할 때 천황 얘기를 꺼내면서
그러면서 한편에 있어서는 일본의 통렬한 반성, 사죄 이걸 끌어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제안하는 내용들은 예. 우리가 보다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저렇게 외교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해보자.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영남 의원, 윤석열 후보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그 정신을 또 이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어제 목포도 방문했습니다만 지금 과거의 여야를 따지지 말고 무엇보다도 외교는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장 실용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거듭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확실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도 이재명 후보는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DJ 업적을 이용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또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경부고속도로 깐 것도 얘기하면서 나도 새로운 에너지 고속도로 깔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상대당 후보의 전 대통령들 이야기하는 것 뭐 다 속셈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느냐, 모신다면 어떻게 예우를 하느냐 이게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 사람에 집착하면 실패한다. 그리고 윤석열 곁에 이를테면 문고리 3인방 같은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선대위 구성 막 이렇게 크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이 식상해하는 똑같은 얼굴을 내놓으면 감흥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발언을 좀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주는 건 뭐냐면 사람에 너무나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지나치게 자기 어느 특정한 사람, 편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문고리 3인방,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국사를 다룰 것 같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지금 후보는 냉정한 판단을 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거지. 그 뒤에 딴 사람들이랑 비슷한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국민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의 이런 발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짧게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떤 주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윤석열 후보한테 문고리 3인방이 지금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예. 근데 이제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는 사람들은 멀어지고 대통령한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등용하니까 정권이 실패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한테 정말 직언을 하고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등용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정권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본인과 윤석열 후보 간의 신뢰와 소통이 잘 되는 문제 하나,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선대위가 좀 새로운 모습,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정권교체 세력들까지도 감동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좀 쇄신과 혁신의 모습들을 갖고 선대위가 구성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문고리 3인방이 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진행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문고리 3인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끄덕끄덕했다는 얘기가요. 누구가 문고리 3인방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지금 캠프에서 윤 후보하고 좀 편한 관계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을 좀 후보가 일상적으로 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겠지요. 글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아무튼 뭐 전권을 달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꾸
뭐 허수아비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게 전권을 달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표 달성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이 모르고요. 전권을 바라시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건 정권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정권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가서 무슨 인사고 뭐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지 그 정권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이 사람을 꼭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 확신이 없으면 내가 안 한다고. 대략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정확하게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어. 신경민 의원이 해석 좀 해주시죠. 제가 겪어보고 본 걸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허수아비 안 한다는 게 정권 달라는 얘기죠. 물론 정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건 뭐 분명한 거고요. 이 김종인 위원장의 그 인사안은 보면은 하여튼 실수를 많이 하고 문제적인 인물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센 사람이라도 쳐냅니다. 아무리 거기서 무슨 당대표를 했고 뭘 했고 몇 선이고 뭐 아무리 화려한 경력을 가져도 이 사람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은요. 그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본인이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문고리 3인방 얘기도 분명히 실체가 있는 얘기고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거론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들어가겠으면 좋겠다라고 김정인 위원장이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간의 평이나 언론의 평이나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데려다 쓰고 문제가 많게 이미 평가가 난 사람은 잘라내라.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고 전권을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는 거죠. 말은 분명하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건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움직이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용남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대선 승리하려면 김종인 위원장 모시는 게 필수 불가결하다. 정말 안 오시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선 같은 큰 캠프를 큰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그리고 선거를 많이 치러봤던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이게 그 아까 언급됐던 국민이 식상해하는 똑같은 얼굴이 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해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을 사실은 넘나드시면서 선거를 여러 번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대국민적인 이미지로서는 어떤 선거 기술자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의 생각도 뭐 하나로 일치되어 있지는 그렇겠죠. 않은 것이 뭐 정확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차정 교수. 국민이 식상해하는 똑같은 얼굴로는 안 된다. 그 말을 김종인 위원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는 김종인 위원장도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인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저도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재호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언뜻 듣기로는 한자성어로 말이죠. 충언은 여기이나 이의이다. 그러니까 이 쓴소리는 지금 그러니까 기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
윤석열 후보의 과거 이 캠프 자체가 상당히 지금 구정치인 이미지로 또 측근 정치 이미지로 지금 비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걸 갖다 쇄신해야 되겠다는 아마 자기의 주장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서 아마 그 곁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이 전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정권을 맡기는 것 자체가 과거 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소위 말하는 짜르 체제 그러한 부분들이 김종인 매직으로 연결되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익숙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 정치를 시작한 영선의 윤석열 후보가 일종의 노회한 정치인에게 기대는 듯한 모습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특히 김종인 상황론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아마 조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 그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만 점점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상황론 얘기도 나오지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면 아마 흥선대원군과 고정 그런 뭐 관계가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 답변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흥선대원군은 누가 흥선대원군을 해? 어? 그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60이 넘은 모든 걸 다 겪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자질도 없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내가 2016년도에는 그 솔직히 얘기해서 당이 진로를 모르고 어디 갈지 모르는 당에 가서 내가 지네들 일당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뭐 요구한 게 뭐 있어요? 철딱상이 없는 소리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소리를 지금 뭐 그게. 김윤우 변호사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가면 무서울까요? 사실 저분이 이제 내세울 만한 정책도 이제 없으시거든요. 사실 2012년 총선 때도 경제 민주화를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는 그거 사회주의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들으셨고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작하신 이후에 경제 민주화 정책들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경제 민주화라는 게 공정거래법, 뭐 하도급법 이런 법의 근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정책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그 이후에 저분이 내세운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표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흡수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흡수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 가는 것만 막자라고 해서 자리를 줄 뿐이지 사실 저분이 온다고 해서 크게 플러스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전략적 판단은 끝났고 그것 때문에 저번에 입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입당할 때 입당하지 말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그걸 안 듣고 윤석열 후보는 입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이 끝났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한테 짧게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윤석열 후보도 겪어보셨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겪어보셨는데 두 분 그 성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이분도 강하고 이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두 분 이렇게 좀 그 주장을 굽히거나 그러지 않을고 막 부딪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하면. 두 분 다 강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부딪힌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경험이 많은 정치계의 대선배로서 조언을 주로 듣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 조언을 듣고 취사 선택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하는 것이죠. 무조건 그 어떤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이야기대로 따라서 하지는 않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그 입당 문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조언을 듣고 좋은 조언이면 취사 선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부딪힌다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 한 말씀만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드리면 이분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나 정당의 상태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그 당시에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줄푸세를 들고 나오잖아요. 부자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경제민주화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초노령연금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한 거거든요. 8만 원으로. 그거 우리 2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전세를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지난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호남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게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영남당 이미지, 탄핵정당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특히 호남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 있다. 예. 이것을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분의 능력들을 높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이준석 대표를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지도도 높게 나오고 있고 정권 교체 원하는 여론도 높은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탈당 사태 있었는데 최근에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 물러나라 이런 글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지지자에게 어떤 점이 좀 밉게 보인 걸까요? 심지어 청와대에도 글을 올린답니다. 이준석 대표 핸드폰을 뺏어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는데 궁금합니다. 정태근 의원, 예. 왜 이런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보면 좀 과격한 언어로 예를 들면 윤석열 캠프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기도 하고 예. 심지어는 뭐 하이에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로서 좀 지나치게 특히 이제 탈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대표가 그런 문제들을 일부러 부각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윤석열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 층에서 또 이준석 대표 내려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번 여러 가지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특히나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들에 대해서 저는 뭐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세심하게 좀 그 조언들을 해주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항상 저희가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분들을 따라가다 보면 선거에는 절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성 지지자분들께서도 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저런 방식으로 의사 표현하시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영남 의원 예.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준석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거? 사실은 지난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후보가 이길 거다 뭐 이런 그런 사실은 취지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거든요. 저는 방송을 못 통해서도. 들어봤는데요. 그게 이제 특정인의 이름은 거론 안 했습니다만 2030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가 이길 거다. 그게 이제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잠깐만요. 그러면 경선 기간에 예. 이준석 대표는 우리 편 아니다 그런 정서가 있었나요? 아니 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몇 가지 그래요? 근거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아주 사이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은 막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될 것이다. 아예 노골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했는데 그걸 놓고는 또 두 분이 생각이 달랐던 모양이죠? 같은 듯 또 다르거든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는 항상 뭐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당원 탈당과 관련해서 마치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같은 기간에 더 많은 인원이 입당을 했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놨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의 기존의 당권, 당 운영권을 그대로 다 인정을 사실상 해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차정 교수. 예. 저는 오늘 들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약간 그런 편향성이 드러났습니까? 뭐 이렇게 그 생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또 그렇게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섭섭할 수 있고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좀 분노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선대위를 구성을 해서 뭐 뭔가 지금 새로운 또 이런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대표가 상당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특히 앞서 뭐 김영남 의원 말씀하셨지만 2030의 지금 탈당과 관련돼서 지나치게 너무 지금 호들갑을 뜨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기를 저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좀 더 그래도 득이 되는 측면이 훨씬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2030의 지금 얼마만큼 탈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2030의 표심이 진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봤을 때는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활용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번 뭐 이 후보 선출되고 난 뒤에도 보여줬지만 뭐 비단 주머니 있는 걸 하면서 예.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서 상당히 뉴스를 끌어모으는 측면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또 매크로를 잡기 위해서 크라켄이라는 네. 그런 것도 만든 거 본다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조금 대범하게 품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간의 파워-게임 측면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끝으로 이재명 후보가 특검 수용 의사 밝혔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조건부 수용, 뭐 언론들은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조건을 굳이 뭐 강조한 건 아니다. 특검을 받을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야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당은 일관되게 모든 특검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13번의 특검이 실시됐습니다만 단 한 번도 검찰 수사 없이 특검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너 해고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힘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히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를 방해해서 특검 운운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손중성, 김웅 의원 등 전부 다 공수처 조사에 철저히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을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아직 민주당의 답변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앞에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말을 하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당은 뒤에서 특검을 저지하는 이중 플레이 작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형식과 조건 따지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 지금 야당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특검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의심을 해야 저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돈 나온 게 없고, 근데 특검을 한다는 것이 돈 나온 것도 없는 사람을 세네 달씩 구성에 시간을 소비하면서 100억씩 들여가면서 구성을 하고 나라 예산을 써야 되는가, 국민 세금을 써야 되는가 의문이긴 한데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야당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도 계속 그것만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까 검찰도 이재명 후보만 잡기 위해서 유동규 수사에만 집중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검에 가면 특검이 검찰이 수사 안 했던 걸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검찰 내부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 SK재벌, 50억 클럽, 그다음에 윤석열 뭐 부친 분이 뭐 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까지 검찰이 다 손을 대야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사가 지금까지 특정 분야만 좁게 했다면 이제는 광범위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는 나쁠 게 없습니다. 예. 자, 김영남 의원. 사실은 지금 국민들 중에 검찰 수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검찰 출신입니다만 이거는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답답하고 정말 파고들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그 조건은 이미 충족해 있습니다. 대단히 미진한 상태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늦출 게 아니라 당장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이 특검에 합의를 하고 지금 사실은 상설특검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는 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돕는 얘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시니까 검찰 더 이상 주저하지 수사를 마시라. 중단하고라도 특검을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검찰 수사는 뭐 하던 대로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수사를 종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는 알겠습니다. 특검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 시간이 다 돼서요.